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 8. 케인즈. 1.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 케임브리지 대학교는 아마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대학교일 것이다. 매년 수만 명에 달하는 관광객들이 찾아와 중세풍의 교정을 거닐며 산책을 즐기고 강에서 뱃놀이를 하고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담아간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학생들이 푸른 잔디 위에서 크리켓 게임을 하며 인생의 가장 아름답고 즐거운 한때를 보낸다. 그러나 지금까지 케인스만큼 케임브리지의 문화, 재미, 공공에 대한 의무와 책임 정신을 한 몸에 구현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보다 더 똑똑하고 매력적인 사람도 없었다. 20세기 경제학자 가운데 그만큼 정치가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경제학의 진로를 바꿔놓은 사람도 없었다. 영국의 가장 저명한 철학자 중 한 명인 버트런드 러셀은 케인스를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인 가운데 가장 날카롭고 가장 명석한 사람이라고 칭송했다. 그와 논쟁을 할 때 나는 마치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있는 사람처럼 긴장했는데 논쟁을 하는 내내 이런 어리석은 생각에서 좀처럼 헤어나질 못했다라고 했을 정도였다. 케인스의 동기 중에 찰스 라이페이라는 딱한 친구가 한 명 있었다. 그가 케임브리지 대학교에 입학해서 가장 처음 만난 친구가 공교롭게도 케인스였다. 즉, 케인스의 뛰어난 지적 재능을 감지한 페이는 자신의 동기생들 모두가 케인스처럼 자신보다 더 똑똑하고 뛰어날 것이라고 생각했다. 후 일 그는 자신이 대학교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 그가 평생 만난 사람 중에 가장 똑똑한 사람이었다고 예시를 회상했다. 한마디 더 첨언하면 케인스는 자신이 똑똑하다는 것을 알 만큼 똑똑했다. 그렇다고 그의 거만한 태도를 나무라는 사람은 없었다. 비록 케인스가 케임브리지라는 격리된 낙원에서 출발하기는 했지만 그와 그의 생각은 케임브리지를 넘어 이미 세계를 겨냥하고 있었다. 레이건이 애덤 스미스의 옆모습이 그려진 넥타이를 맸다면 프랭클린 루스벨트에서 닉슨에 이르는 미국의 모든 대통령은 케인스의 옆모습이 그려진 넥타이를 메고 다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그들이 케인스의 옆모습이 그려진 넥타이를 진짜로 메고 다니진 않았다. 케네디와 존슨은 대표적인 케인스 신봉자들이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닉슨이 우리는 이제 모두 케인스주의자들이다라고 선언한 이후 어느 날 갑자기 케인스의 영향력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케인스 경제학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서슴지 않았던 밀턴 프리드먼 역시 다음과 같이 시인했다. 어떤 의미에서 이제 우리는 모두 케인스주의자들이다. 그러나 우리 중에 케인스주의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케인스의 매력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12장에서 살펴볼 합리적 기대 이론의 선구자 로버트 루카스는 케인스의 이름이 경제 전문가들의 모임에서 조소의 대상이 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로 주식시장과 경제가 무너졌을 때 누구의 이름이 유행했는가? 루카스는 글쎄 나는 모든 사람이 참호에 몸을 숨긴 케인스주의자일 거로 생각한다 고 말했다. 케인스주의자란 어떤 사람을 의미할까? 다음 두 가지 기본 명제를 따르는 사람을 말한다. 1. 민간 경제는 완전 고용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다. 2. 정부 지출은 경제를 자극해 완전 고용과 불완전 고용의 몸을 메울 수 있다. 어떤 정치가가 정부 지출을 통해 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부 프로그램을 지지하거나 소비 진작을 위해 세금 인하를 촉구할 경우 그는 이미 케인스주의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과는 달리 케인스는 고용 문제에만 관심을 가진 것은 아니다. 24권이 넘는 그의 전집은 통화 문제, 무역 규제, 전후 재건, 그리고 아인슈타인 및 뉴턴 등과 같은 인물들에 대해 쓴 품이 있는 에세이를 포함해 다양한 주제들을 총망라하고 있다. 영국 태생의 저명한 역사가로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를 역임한 휴 트레버 로퍼는 케인스를 역사학 방법론 발전에 기여한 주요 인물 중 한 사람으로 꼽았다. 케인스는 1883년에 빅토리아 왕조 시대 가족의 전형적인 모습을 가진 청교도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 존 네빌 케인스는 저명한 논리학자이자 경제학자였으며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학적 개원을 역임했다. 메이너드의 매력 넘치는 어머니 플로렌스 에이다는 목사의 딸로 남편보다 키가 컸고 정신적으로 더 강했다. 뒤에 케임브리지 시장을 역입했다. 두 사람은 67년 동안 결혼 생활을 끈끈하게 유지했다. 두 사람의 결혼은 처음부터 경사가 겹쳤다. 1883년 6월 신혼여행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메이너드를 임신했다. 비록 케인스가 부모를 존경하기는 했지만 그는 부모의 도덕적, 지적 영향에서 벗어나 자유분방한 자신의 삶을 추구했다. 케인스는 장난치기를 좋아했고 그의 친구이자 여류소설가였던 버지니아 울프의 조부 제임스 스티븐 경의 몸에 밴 철저한 청교도적 삶과 행동거지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다. 영국의 명문 사립고등학교인 이튼스쿨 재학 시절 케인스는
각종 수학 관련 상을 휩쓸었고 연극 무대에서 뛰어난 연기력을 뽐냈으며 특히 그는 당대의 많은 지식인들과 친분 관계를 유지했고 학내에서 사도들 더 업화설지이라 불리는 엄선된 학생들만으로 이뤄진 비밀 모임에 가입해 회원으로 활동했다. 이 모임에는 버트런드 러셀, 철학자 조지 무어,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엘프리드 화이트헤드 같은 나이 많은 또는 천사 등급에 오른 저명 인사들을 비롯해 리턴 스트레이치, 에드워드 포스터, 버지니아 울프의 남편 레너드 울프와 같이 나중에 문학과 예술 분야에서 이름을 드높이는 케인스의 친구들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었다. 사도들은 무어가 윤리학 원리에서 설명하는 급진적인 도적 철학에 심취했고 선 구드너스는 처방하거나 모세의 석판처럼 돌에 새기거나 선생님의 회초리로 아이들에게 주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동의했다. 대신 선은 직관, 즉 사도들을 자유롭게 하는 권리였다. 보통 사도들은 모임에서 다음 세 가지 주제를 놓고 토론했다. 철학, 미학, 자기 자신들. 그렇다고 이들이 특별히 미학적으로 호감이 가는 외모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주제들을 두고 토론했던 것은 아니다. 케인스를 포함해 대다수는 버지니아 울프가 육체적 광채라고 불렀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조금 호된 인물 평가이기는 하지만 이튼 스쿨의 한 교사가 케인스의 외모에 대해 했던 말을 그대로 옮겨본다. 그냥 봐도 정말 못생긴 얼굴이었다. 입술은 앞으로 푹 튀어나와 있었는데 그나마 제대로 생긴 그의 코를 위로 밀어 올려 떠받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짙은 눈썹은 다소 유인원 같은 인상을 풍겼다. 한편 이튼 스쿨 시절 친구들은 입술이 툭 튀어나온 그를 가리켜주더니 스나우트라고 놀려댔다. 비록 자라면서 유인원 같은 인상은 그런대로 벗어버리기는 했지만 타고난 추한 몰골은 어쩔 도리가 없었다. 버지니아 울프는 그를 영장류는 고사하고 배를 빵빵하게 채운 바다표범으로 그리고 나중에는 괴상하게 부풀어 오른 뱀장어를 닮았다고 비하했다. 사도들은 못생긴 외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겸손을 떨기보다는 오히려 보는 이 눈살을 찌푸리게 할 정도로 건방지고 오만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우수하다고 생각했을 뿐 아니라 케임브리지와 옥스퍼드를 통틀어 지적으로 자신들과 견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했다. 케인스는 스트레이치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썼다. 남들은 결코 어떤 것도 보지 못하는 것 같아. 너무 어리석거나 아니면 너무 사악해서. 그러나 사도들이 자주 불꽃 튀기는 열띤 토론과 논쟁을 벌이는 대단한 지식인 집단이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한편 토론 모임인 케임브리지 유니언 협회 케임브리지 유니언 서사이어티의 회원이기도 했던 케인스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능숙한 토론 기술과 화술로 각종 세미나와 국가 간 정상회담에서 동료들, 경쟁자들, 정치인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었다. 케인스를 포함해 사도들에 참여했던 회원 중 일부가 뒤에 따로 블룸츠버리 그룹을 조직했는데 이들이 보인 반빅토리안적이고 보헤미안적인 태도는 당대 영국 문화의 발전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 경제학에서 그가 이룬 뛰어난 업적 외에도 케인스는 서적 수집, 케임브리지 아트 시어터 설립, 내셔널 갤러리 이사, 현대미술협회 후원자, 로열 오페라 하우스 이사장 등으로 활약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의 극장 사업 보고서를 보면 미시경제에 관심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술집 매상, 프로그램 비용, 주간 공연 수수료, 커피 판매량에 정신이 팔렸다. 학계와 예술계 후원자, 자금 관리자, 정부 관리로서 동분서주했다. 수년간 지주들과 사냥하러 다니는 일부터 순회 배우들과 노닥거리기는 일까지 손, 발, 몸뚱어리가 쉴 틈이 없었다. 이처럼 케인스는 아마추어 예술가로서도 동분서주했는데 그래서 오늘날처럼 전문화되고 세분화된 학계에서 케인스가 태어났다면 경제학을 택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미 알고 있는 독자도 있겠지만 케인스는 케임브리지에서 경제학이 아닌 수학을 전공했다. 비록 결과는 그런대로 만족스러웠지만 적응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다. 그는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썼다. 나는 내 머리를 마비시키고 내 지성을 파괴하며 내 성격을 더럽게 망치고 있어. 그는 수학 졸업시험을 통과한 뒤 태어나서 처음으로 경제학 서적을 손에 집어들었다. 엘프리드 마셜의 경제학 원리였다. 그 후 케인스는 마셜에게 경제 관련 논문을 써서 보내기 시작했다. 그때마다 마셜은 논문 여백에 격려의 말을 적어 되돌려 보내주고는 했다. 무슨 자신감이었을까? 케인스는 친구에게 이렇게 썼다. 나는 수학보다 경제학에 더 소질이 있는 것 같아. 이것은 애덤 스미스가 프랑스에 체류할 때 무료한 시간이나 달랠 생각으로 국부론을 쓰고 있다고 말한 이후 아마 위대한 경제학자의 입에서 나온 경제학에 대한 가장 겸손한 말 중 하나에 속할 것이다. 그리고 케인스는 이렇게 덧붙였다. 나는 철도 회사를 경영하거나 독점 기업을 조직하거나 아니면 민간 투자자들 등이나 처먹는 일을 해보고 싶은데. 그리고 며칠 뒤에는 또 이렇게 썼다. 마셜이 나보고 계속 경제학을 공부하면 어떻겠냐고 부추기는데 경제학이라고 뭐 별스러운 게 있나?
난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마셜과 시작한 케인스의 경제학 공부는 8주를 넘기지 못했다. 물론 케인스는 경제학 학위를 받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이론 수업보다는 현상 실습에 더 소질이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 1905년 케인스는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흰 띠로 머리 감싼 채 공부에 매진하기 시작했다. 수학, 철학, 심리학 등 관련 과목을 공부하면서 케임브리지맨으로서 그의 오만과 편견이 다시 꿈틀대기 시작했다. 그는 옥스퍼드 대학교 출신의 철학자가 쓴 철학서를 한 권 읽고 대뜸 이렇게 한탄하듯 썼다. 옥스퍼드야말로 병든 사상의 온상이다. 케인스는 104명의 지원자 중 2등으로 합격했다. 아이러니한 것은 그의 전공인 수학과 8주 동안 공부한 경제학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변명이 필요했을까? 그는 참된 지식이 성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인 것 같다라고 썼다. 즉, 케인스는 시험관들이 경제학에 대해 문외한들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는 시험 도중 그들을 가르치려고 들었다. 케인스는 영국 재무성의 1등으로 들어간 뒤 1906년에 런던의 인도청에서 두 번째로 좋은 자리로 발령받았다. 하지만 그는 이곳에서 근무하는 동안 한 번도 인도를 밟아보지 못한다. 그가 처음 맡은 업무는 어린 황소 10마리를 배에 싣어 봄베이까지 보내는 것. 그러나 일을 시작하기 무섭게 케인스는 업무의 실증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때문이었는지는 모르지만 평소 고결한 케임브리지맨답지 않게 경박한 말도 서슴지 않았다. 그는 스트레이치에게 인도의 도덕적 물질적 발전에 관한 연간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는 내용의 편지에서 이렇게 덧붙였다. 올 연간 보고서는 조금 특별한데 부록으로 동성애 사파를 삽입할 계획이라네. 1908년 이렇게 무료하게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던 차에 케인스는 마셜로부터 강사직 제의를 받는다. 그는 고민할 것도 없이 짐을 싸들고 서둘러 케임브리지 킹스 칼리지로 돌아온다. 경제학 강사로서 케인스는 그가 실제로 읽은 얼마 되지 않는 교과서 중 하나, 즉 엘프리드 마셜의 경제학 원리에 전적으로 의존해 학생들을 가르쳤다. 따라서 초기 그의 경제학은 마셜과 고전파 경제학 전통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경제학 저술들을 접하면서 그의 통찰력과 분석력은 날로 발전해 나갔다. 그리고 마침내 권위 있는 학술지 1891년에 창간한 경제학 저널의 공동편집자에 임명된다. 케인스는 1912년에서 1945년까지 공동편집인으로 활동하면서 꼼꼼한 편집과 빼어난 유머 감각으로 좋은 평판을 얻었다. 1년 뒤인 1913년에 그는 자신의 첫 저서로 인도 통화와 금융이라는 책을 출간했는데 이것은 그가 인도청에서 근무하면서 얻은 인도에 관한 지식을 바탕으로 쓴 것으로 그의 무료했던 공무원 생활이 전혀 무익한 시간은 아니었던 모양이다. 오스트리아 태생의 경제학자 슌페터는 이 책을 그만 보니제에 대해 영국에서 출간된 저술로는 탁월한 책이라고 평가했다. 일견 칭찬하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어감으로 봐서는 케인스에 대해 간혹 질투심을 느꼈던 슌페터가 영국 경제학자들을 무시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애둘러 표현한 것일 수도 있다. 이상으로 케인즈 1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이었습니다.